42살의 일본인 직장인 타케시는 만 개의 물건이 쌓인 자신의 아파트로 걸어 들어갔고 사흘 뒤 단 37개의 물건만 남긴 채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신을 찾은 것입니다. 그 사흘 동안 그가 발견한 것은 그의 불안과 빚, 극심한 피로와 우울증을 완전히 없애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내다 버리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미니멀리스트들이 여러분이 보지 않기를 바라는 비밀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비밀이라서가 아니라 한 번 읽고 나면 결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문서는 당신이 소유한 물건의 99%가 서서히 당신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소유욕을 통해 이익을 얻는 거대 기업들은 당신이 이 사실을 절대 깨닫지 못하도록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혹시 아주 비좁은 공간에 살면서도 대저택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평화로워 보이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아무것도 부족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당신이 소유물에 짓눌려 자신의 집에서조차 열쇠를 찾지 못해 허우적거리고 가진 모든 것의 무게에 짓눌려 지쳐갈 때 그들은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가벼운 발걸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물건을 찾지 못할 때의 그 답답한 기분을 아실 겁니다. 쌓여있는 짐 더미 속에서 신발 한 짝을 찾지 못해 지각을 했을 때 너무 많은 물건들 때문에 내 방 안에서조차 숨이 막히는 듯한 그 기분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리가 안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간소함을 갈망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16세기 선불교 승려가 다도를 위해 만든 철학이 어떻게 현대인의 혼란스러운 삶을 해결하는 완벽한 공식이 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50개 미만의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결핍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인지, 그리고 일본인들이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을 넘어 얼마나 더 강력한 일을 실천하고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를 맑게 비워내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철학은 여러분에게 아주 무서운 질문 하나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껏 모아온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고통받는 진짜 이유라면 어떨까 하는 질문입니다. 단 하나의 물건도 버리지 않고 저장 강박증 환자를 미니멀리스트로 변화시킨 그 기적의 시스템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아래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몇 개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되며 저는 여러분과 소통하며 댓글을 읽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자, 이제 그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1장, 깨어남. 타케시는 도쿄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강박적으로 세어본 만 개의 물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상자 하나를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그에게 남긴 상자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너무 두려워서 감히 열어보지 못했던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단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삶이 너를 단순하게 만들기 전에 먼저 너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라. 타케시는 잘 나가는 마케팅 임원이었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았고 멋진 아파트에 살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철저하게 비참했습니다. 그는 현대사회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67벌의 명품 옷, 먼지만 쌓여가는 4대의 노트북, 3대의 태블릿, 5대의 카메라, 읽지 않은 312권의 책, 요리 한 번 하지 않으면서 사모은 주방기기들, 오지도 않는 손님을 위해 사둔 가구들까지. 그의 아침 일상은 67벌의 옷 중에서 무엇을 입을지 고르느라 45분을 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저녁 일상은 쇼핑 앱을 스크롤하며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물건을 하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주말 일상은 암세포처럼 증식하는 물건들을 정리하는 데 바쳐졌습니다. 어머니의 상자를 열기 3주 전 드디어
한계점이 찾아왔습니다. 타케시는 백화점에서 공황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검은색 티셔츠 한 장을 사러 갔다가 무려 127가지의 검은색 티셔츠 옵션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검은색 티셔츠만 127개였습니다. 순간 그의 뇌는 작동을 멈췄습니다. 보안 요원이 바닥에 주저앉아 꼼짝도 못한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이를 심각한 결정 피로로 인한 분석 마비 증후군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그의 삶이 너무나도 복잡해진 나머지 뇌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날 밤 타케시는 1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습니다.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간소함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이모의 대답은 타케시가 미니멀리즘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네가 물건을 무작정 버리기를 원하신 게 아니란다. 타케시, 어머니는 네가 애초에 왜 그 물건들이 필요했는지를 깨닫기를 바라셨어. 간소함이란 덜 가지는 것이 아니야. 덜 필요로 하는 것이지. 그리고 네가 정말로 마음속에서 무엇을 채우려 발버둥치고 있는지 이해하기 전까지는 결코 덜 필요로 할 수 없단다. 타케시는 그날 밤 밤을 새워가며 일본의 전통적인 단순함의 철학인 간소함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정리정돈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왜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악순환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한 완벽한 철학이었습니다. 간소함의 철학을 발견하기 전 타케시의 아침은 옷을 입는 데만 45분이 걸렸고, 그러고도 늘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출근길은 업무와 물건, 삶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직장에서는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내면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만 개의 물건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뼛속까지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수면제에 의존해 겨우 4~5시간 잠을 잤고 숨이 막히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24평짜리 아파트에 살았지만 그가 느끼는 체감 공간은 단 한 평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표면은 물건으로 덮여 있었고 모든 서랍은 꽉 차 있었으며 모든 옷장은 터질 듯 했습니다. 그의 아파트는 그의 내면의 혼란이 물리적으로 형상화된 공간이었지만 그는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2장, 간소의 원칙, 단순함. 그날 밤 타케시가 발견한 것은 현대 서양인의 관점에서는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1500년대 일본 다도의 거장인 센노 리큐는 21세기의 소비주의 문화를 400년이나 앞서 완벽하게 진단해낸 공식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본질만 남기고 모두 덜어내는 간소의 원칙입니다. 리큐는 아름다움과 평화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에서 나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다실에는 오직 다도에 필요한 것만 둡니다. 그 이상은 두지 않습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미관상 안 좋아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것은 곧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폭력. 그 단어는 타케시의 숨을 잇게 했습니다. 리큐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공간에 있는 모든 불필요한 물건은 당신의 의식에 대한 폭력이다. 그것들은 당신의 주의를 요구한다. 결정을 내리게 강요한다. 관계를 형성하게 만든다. 하지만 인간의 의식은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의식을 물건으로 가득 채우면 정작 삶을 살아갈 공간은 전혀 남지 않게 된다. 타케시는 새로운 눈으로 자신의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물건들은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그의 정신적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67벌의 옷은 매일 67번의 미세한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읽지 않은 312권의 책은 매일 312번의 죄책감을 유발했습니다. 4대의 노트북은 매일 4가지의 유지 보수 불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며 쌓아둔 수백 개의 물건들은 끊임없는 미세한 스트레스의 원인이었습니다. 그의 10,000개의 물건들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의식 속에 열려있는 10,000개의 인터넷 브라우저 탭과 같았습니다. 뇌가 과부하로 다운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수년 동안 그에게 말해주려 했던 것입니다. 타케시, 너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더 적은 것이란다. 그는 이 말을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현대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비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가 끊임없이 물건을 모으는데 너무 깊이 파묻혀 있어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19년 동안 인지 부활을 연구해온 스탠퍼드 대학의 한 뇌신경 과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환경 속의 모든 물건은 당신의 인지 자원을 차지합니다. 뇌는 당신이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조차도 그것들을 추적하고 분류하고 그것들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물건이 빽빽하게 찬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단순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인지 능력이 40%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70%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건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말 그대로 당신을 더 멍청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타케시는 미니멀리즘이 단순한 미학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당장 무언가를 내다 버리는 대신 타케시는 리큐가 가르친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방 한가운데 앉아 눈을 감고 방 안이 텅 빈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실제 삶에 꼭 필요한 것들만 하나씩 마음속으로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폭력이었습니다. 그는 밤 11시에 이 연습을 시작해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끝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0,000개의 물건 중 이 연습에서 살아남은 것은 단 127개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물건들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내가 바라는 멋진 사람이 되면 쓰려고 산 미래의 환상 아이템, 내가 한때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거의 정체성,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산 보험용 아이템, 혹은 이걸 사면 기분이 나아질 거라 믿고 산 감정의 진통제였습니다. 그 어느 것도 현재의 실제 삶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제3장, 정적의 원칙, 고요함. 타케시의 변화. 이틀째 날에는 더욱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건을 치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은 증상일 뿐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리큐의 두 번째 원칙인 정적, 즉 고요한 평온함을 발견했습니다. 이틀째 아침, 타케시는 마음속으로 9,873개의 물건을 지원했으니 후련함을 느낄 거라 기대하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느낀 것은 극심한 공포였습니다. 머릿속에서라도 물건들이 사라지자 그가 그토록 외면하고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숨이 막힐 듯한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공허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물건을 사모으는 패턴으로 도망치는 때입니다. 내가 물건을 모았던 건 그 물건들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어. 이 끔찍한 공허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였어.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리큐는 간소함 뒤에는 반드시 정적, 즉 고요함이 뒤따라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단순함은 당신이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는지를 백일하에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하고 결정하고 정리하고 쇼핑하고 갈망하는 그 핑곗거리 없이는 자신이 마주한 진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타케시는 마침내 느꼈습니다. 15년 동안 필사적으로 도망쳤던 바로 그 감정이었습니다. 깊은 슬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제대로 슬퍼하지 못한 채 억눌렀던 애도, 인간관계보다 성공을 우선시했던 것에 대한 수치심, 한 번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대화들에 대한 후회,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서 그가 애써 외면해왔던 하나의 질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 삶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타케시는 바닥에 주저앉아 3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아니라 온몸이 떨리는 처절한 오열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울었습니다. 쓸데없는 물건을 모으느라 낭비해버린 15년의 세월을 위해 울었습니다. 자신이 변해버린 모습 때문에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삶의 단순함을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리큐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공허함과 함께 앉아 있으라. 그것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라. 고치려 하지도 말라. 약으로 달래려 하지도 말라. 그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고요함이 당신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 수많은 물건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를. 이틀째 날, 타케시는 고요함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앉아서 숨을 쉬며
모든 감정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낮 12시 반부터 1시까지 앉아서 숨을 쉬며 슬픔이 자신을 관통에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녁 6시 18분부터 8시 10분까지 앉아서 숨을 쉬며 마침내 진짜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20년 동안 회피 행동을 연구해온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는 소비자의 축적 행위가 주로 감정 회피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쇼핑을 하고 정리하고 물건을 관리하는 행위가 존재에 대한 불안, 슬픔, 공허함, 죽음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도피처를 제공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물건을 모두 치우고 마음속 깊이 올라오는 감정과 마주하도록 안내했을 때 85%의 사람들은 초기의 공황 상태를 겪지만 이후 깊은 감정적 정화를 거쳐 마침내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물건들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행을 제대로 마주하고 해결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앉아있던 지 6시간이 지났을 때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슬픔이 다른 형태로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타케시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단 한 장의 종이를 남기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구나. 복잡함은 삶에 대한 회피다. 단순함은 삶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삶은 우리가 온전히 존재하는 바로 그곳에서 일어난다. 제4장 여백의 원칙, 비워둠의 미학, 사흘째 날. 타케시는 일본의 미니멀리즘이 서양의 정리정돈과 왜 그토록 다른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비어있음의 아름다움, 즉 여백입니다. 서양의 정리는 더 많은 물건을 놓을 더 넓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물건을 치우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여백은 비어있음 자체가 무언가의 부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무언가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리큐는 다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나 닭이 혹은 다도 의식 자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텅 빈 공간, 즉 여백입니다. 그 텅 빈 공간이 있어야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고 생각이 피어나고 아름다움이 머물고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백이 없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폭력이 되고 맙니다. 타케시는 삶의 모든 영역에 여백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예전 달력은 숨 막힐 듯 매시간 일정이 꽉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달력은 50%가 빈칸으로 남아 있었고 가장 중요한 약속만 적혀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생각할 공간이 생기자 오히려 생산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예전의 인간관계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관계에 불과했습니다. 새로운 패턴은 의도적인 침묵, 만남 사이의 충분한 휴식, 그리고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서의 관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억지로 자신을 꾸미는 대신 온전히 상대에게 집중하게 되면서 관계는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그의 과거 정신 상태는 끊임없이 팟캐스트, 음악, 콘텐츠를 소비하며 단 한순간도 뇌를 쉬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패턴은 출퇴근길의 침묵이었습니다. 이어폰을 빼고 걸으며 머릿속의 여백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메말랐던 창의력이 되살아났습니다. 꽉 막혀있던 문제들의 해결책이 번뜩 떠올랐고 불안감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런 자극 없이 혼자 있을 때 그 고요함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때를 아실 겁니다. 그것은 결코 지루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이 제발 숨을 쉬게 해달라고 발버둥치는 소리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끊임없는 자극으로 의식을 질식시켜 왔기에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조차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타케시의 이모는 그에게 전통적인 여백의 연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방을 하나 고르세요. 모든 물건을 다 빼내세요. 텅 빈 방에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공간이 숨쉬는 것을 느끼세요. 그리고 오직 그 공간의 호흡을 돕는 물건들만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세요. 방의 60%는 반드시 텅 빈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그는 침실부터 시작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치우고 1시간 동안 텅 빈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20분은 공황, 불편함, 그리고 빈 공간을 당장 무언가로 채우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20분에서 40분 사이 마음이 차분해지며 숨을 쉬기 시작했고 텅 빈 벽과 방 안을 채우는 빛,
그리고 공기의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40분에서 60분 사이 평화, 완벽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물건들을 다시 방으로 가져올 때 오직 다음의 것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잠을 자기 위한 이부자리 하나, 독서를 위한 작은 스탠드 조명 하나, 차를 마실 작은 탁자 하나, 지금 읽고 있는 책 3권, 매일 돌려 입는 7벌의 옷, 침실에 남은 물건은 총 12개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물건들은 모두 여백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18년 동안 환경 심리학을 연구해온 프린스턴 대학의 한 연구원은 방 안에 두는 물건의 수가 15개 미만인 방에서 자는 사람들이 물건이 가득 찬 방에서 자는 사람들에 비해 수면의 질이 60% 향상되고 45%더 빨리 잠들며 아침에 느끼는 불안감이 70%나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뇌의 인지 부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적다는 것은 수면 중에 무의식적으로 처리해야 할 정보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훨씬 더 깊은 휴식과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5장 자연스러움의 원칙. 사흘째 오후 타케시는 마음속으로 9,973개의 물건을 지원했고 자신의 침실에 물리적인 여백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소함과 여백의 의미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무엇을 남겨야 할지 어떻게 판단하죠? 무엇이 정말 필수적인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모의 대답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마지막 원칙을 알려주었습니다. 자연스러움, 어떤 가식도 없는 상태란다. 리큐는 이렇게 가르치셨지. 네가 상상하는 허구의 삶이 아니라 너의 실제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만 남겨라. 네가 간절히 되고 싶어하는 그 이상적인 자아는 지금 현실에 네가 필요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물건들을 요구한단다. 네가 바라는 환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짜 너 자신으로 살아가거라. 타케시는 자신이 소유한 물건의 90%가 사실은 허구의 자아를 위해 존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환상 속 자아는 대기업의 임원으로 승진의 사다리를 오르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읽지 않은 47권의 성공학 비즈니스 서적이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샀지만 입으면 몹시 불편한 비싼 정장들, 시간을 확인하는 것조차 싫어하면서도 성공의 상징으로 손목에 찼던 명품 시계, 우아하고 세련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산 최고급 커피 머신, 사진작가가 될 것도 아니면서 사모은 전문가용 카메라 장비들,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그의 진정한 자아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복잡한 커피보다 소박하고 따뜻한 차를 좋아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한 정장보다 내 몸이 편안한 옷을 선호했습니다. 승진의 사다리를 오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보다 글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성공보다는 침묵을 갈망했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15년이라는 긴 세월과 수십만 엔의 돈을 바쳐가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지도 않는 사람, 현대 사회가 마땅히 되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람, 그리고 어머니가 결코 그에게 요구한 적 없는 사람의 모습을 꾸미기 위해 물건을 사 모았던 것입니다. 이모는 그에게 전통적인 정체성 확립 연습을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평화가 아니라 당신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세상 누구도 당신이 하는 일을 영원히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며 살겠습니까? 세속적인 야망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케시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글을 쓴다. 고요함 속에서 소박한 차를 마실 때 진정한 평화를 느낀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해하도록 돕는 일을 하겠다. 조용히 사색하는 것이 나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다. 두 번째, 내가 소유한 물건들을 진정한 자아와 일치시키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꾸며낸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나의 본 모습에 도움이 되는 물건만 남기기. 간소함, 고요함, 여백, 그리고 자연스러움의 4가지 철학을 깨달은 3일간의 여정 끝에 타케시는 물리적인 변화를 단행했습니다. 그는 단 37개의 물건만 남기고 모든 것을 기부하거나
팔거나 버렸습니다. 옷은 단 7벌, 편안한 셔츠 3벌, 편안한 바지 2벌, 따뜻한 겉옷 하나, 신발 1켤레, 생활용품 15개, 이부자리, 작은 탁자, 방석, 차를 마실 도구, 그릇 3개, 접시 3개, 젓가락, 스탠드 조명, 공책과 펜, 전자기기 3개, 업무용 노트북, 연락용 스마트폰, 어머니가 물려주신 소박한 시계, 개인 물품 12개, 과시용이 아닌 내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책 5권, 어머니의 편지, 다도 도구, 정말로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 4개, 만 개의 물건이 단 사흘 만에 37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제6장, 완벽한 변환. 사흘의 시간이 지나고 6개월 후 타케시의 삶은 동료들이 그를 몰라볼 정도로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 마케팅 부서를 퇴사하고 미니멀리스트 라이프 코칭 일을 시작했습니다. 소득은 예전의 60% 수준으로 줄었지만 그가 느끼는 행복의 크기는 감히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주 65시간에서 25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24평짜리 아파트는 이제 대저택처럼 넓게 느껴졌습니다. 청소 시간은 일주일에 6시간에서 단 15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는 38만 엔에서 12만 엔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저축률은 15%에서 60%로 껑충 뛰었습니다. 내면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8시간의 숙면을 취했습니다. 늘 그를 짓누르던 불안감은 95%나 사라졌고 가끔씩만 찾아올 뿐이었습니다. 결정해야 할 물건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에 결정 피로라는 증상 자체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사람들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을 돕는 것으로 명확해졌고 매일 아침 다도를 통해 어머니와의 끊임없는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타케시의 아버지가 그의 아파트에 방문했을 때입니다. 단 37개의 물건만 남은 텅 빈 공간을 둘러보던 아버지는 이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다. 이게 바로 내 어머니가 바라셨던 거란다. 만 개의 물건에 파묻혀 마음의 평화 한 조각 없이 비싼 아파트에 살던 그 잘나가는 임원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앞에 온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너의 이 모습 말이다. 타케시는 어머니의 닭이 세트를 사용해 아버지를 위해 차를 내렸습니다. 단순해진 공간의 텅 빈 여백 속에서 다도가 주는 깊은 정적 속에서 어떤 가식도 없는 자연스러움을 실천하며 그가 유일하게 남겨둔 어머니와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어머니가 그토록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삶이 너를 단순하게 만들기 전에 먼저 너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라. 죽음은 가장 궁극적인 단순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우리에게 억지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들기 전에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내려놓음의 선택 속에서 우리는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가지 원칙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첫째, 간소. 의식에 폭력을 가하는 물건들을 제거하라. 둘째, 정적. 그 물건들이 숨기고 있던 당신의 진짜 감정과 마주 앉아라. 셋째, 여백. 삶이 숨을 쉬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텅 빈 공간을 만들어라. 넷째, 자연스러움. 당신의 진짜 모습에 도움이 되는 것만 남겨라. 이제 타케시는 소유물에 짓눌려 숨막혀 하는 사람들에게 일본 전통 미니멀리즘을 가르칩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가진 물건 중 진짜 당신의 삶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몇 개이며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삶을 꾸미는 데 쓰이는 것은 몇 개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7장, 복잡성에 숨겨진 진실. 타케시가 깨달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랑해서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내 모습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물건을 모으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당신이 외면하고 있는 특정한 감정을 상징합니다. 쇼핑은 공허함을 달래기 위한 약입니다. 집착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삶의 혼란을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끊임없이 수집하는 것은 내면의 구멍을 메우려는 몸부림입니다. 혹시 몰라서 버리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을 관리하려는 변명입니다. 지위를 보여주기 위한 과시 소비는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처절한 애원입니다. 현대의 소비 문화는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스스로의 본 모습을 회피하게 만들면 그들은 무한정 물건을 사들일 것이다. 공허함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그 공허함을 더욱 깊게 파고드는 제품을 끝없이 만들어라. 미니멀리스트들이 당신이 보지 않기를 바라는 비밀 문서는 사실 어디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2500년 전에 쓰인 노자의 도덕경입니다. 소박함을 드러내고 단순함을 품어라. 이기심을 줄이고 욕망을 적게 가지라. 노자도 알았고 리큐도 알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지혜의 전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삶이 복잡해질수록 고통은 커지고 삶이 단순해질수록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결코 기업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지 않습니다. 타케시가 계산해 본 결과 지난 15년 동안 10,000개의 물건을 사들이는데 약 45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그 물건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일주일에 6시간씩 총 4,680시간이라는 소중한 생명력을 낭비했습니다. 24평의 공간, 평당 3만 엔으로 계산하면 연간 보관 비용만 255만 엔에 달합니다. 여기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극심한 불안감, 끝없는 결정 피로, 단절되어 버린 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갈 길을 잃어버린 삶의 목적까지 더해야 합니다. 15년이라는 짧지 않은 그의 인생에서 낭비된 비용은 약 7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서랍 속에 처박힌 물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21년 동안 소비자의 행동을 연구해온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원은 평범한 미국 가정에 무려 30만 개의 물건이 쌓여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찾고 관리하는데 일주일에 12시간을 씁니다. 평생으로 환산하면 인간이 자신을 위해 봉사해야 할 물건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데만 무려 7.2년이라는 시간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객이 완벽하게 전도되었습니다. 인간이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인간을 소유하고 인간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8장, 앞으로 나아갈 길. 타케시처럼 3일 만에 모든 것을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미니멀리스트의 길을 걷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 간소, 단순함의 연습. 아직 아무것도 버리지 마세요. 그저 똑바로 바라보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침실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아보세요. 방 안이 텅 빈 모습을 상상하세요. 만약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방 안에 어떤 물건을 채워 넣으시겠습니까? 그 외의 모든 물건은 지금 당신의 뇌에 끔찍한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일상 속에서 얼마나 끔찍한 인지적 폭력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지 똑똑히 관찰해 보세요. 둘째 주, 정적, 고요함의 연습.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과 정면으로 마주해 보세요. 하루 30분, 완벽한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스마트폰도, 영상도, 그 어떤 방해물도 안 됩니다. 무언가로 기분을 달래려 하지 말고 감정이 수면 위로 떠오르도록 내버려 두세요. 당신이 지금껏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는지 관찰하세요. 그 산더미 같은 물건들이 과연 어떤 상처를 숨겨주고 있었는지 종이에 적어보세요. 눈물이 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가 치유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셋째 주, 여백, 비워둠의 연습.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책상, 싱크대, 식탁 중 딱 한 곳만 고르세요.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치우고 일주일 동안 텅 빈 상태로 두어보세요. 그 텅 빈 공간이 주는 깊은 평화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오직 본래의 기능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물건만 그 자리에 되돌려 놓으세요. 넷째 주, 자연스러움.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연습. 환상 속의 허구의 자아를 위해 존재하는 물건과 진짜 내 삶을 위해 존재하는 물건의 목록을 나누어 적어보세요.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자아의 물건들을 하나씩 놓아주기 시작하세요. 진짜 당신의 모습에 어울리는 물건만 남기세요. 가짜 삶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물건이 필요하지만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데는
사실 거의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90일 미니멀리스트 도전. 첫 달부터 석 달 동안 매일 당신이 가진 물건의 1%씩을 비워내세요. 첫째 날, 대략적으로 당신이 소유한 물건의 총 개수를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 남아있는 물건 중 1%씩을 과감히 놓아주세요. 90일째가 되면 당신은 처음 소유했던 물건의 약 3%만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3%의 물건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고 중요한 모든 것일 것입니다. 앞으로 겪게 될 변화의 과정. 둘째 주, 일상의 끔찍한 혼란,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고요함의 평화를 처음으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넷째 주,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서 오는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여덟째 주, 늘 마음을 옥죄던 불안감이 씻은 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12째 주, 내 삶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완벽하게 선명해질 것입니다. 6개월 후,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물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 그들은 당신이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기를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당신이 맑은 정신으로 그들 곁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끌어안고 있는 그 모든 물건들은 그들과 나누어야 할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존재의 조각들을 조금씩 끊임없이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타케시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당부를 기억하십시오. 삶이 너를 단순하게 만들기 전에 먼저 너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라. 죽음은 결국 우리 모두를 완벽하게 단순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죽음이 당신의 모든 것을 강제로 빼앗아 가기 전에 스스로 단순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적인 선택 속에서 당신은 마침내 잃어버렸던 당신의 진짜 삶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일본 다도의 거장 센노 리큐는 1591년 그의 깊은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던 권력자의 명령에 의해 할복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평소처럼 완벽하게 단순하고 고요한 다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차선차를 젓는 도구를 만들기 위해 대나무를 자르던 바로 그 칼로 자신의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리큐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가장 궁극적인 가르침을 온몸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긴 다도와 같습니다. 오직 본질적인 것만 가져올 수 있고 텅 빈 여백을 통해 비로소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며 매 순간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다가 마침내 끝이 다가오면 그 어떤 것도 손에 쥐지 않은 채 미련 없이 빈손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당신은 이미 이러한 삶의 법칙 속에 놓여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며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죽음이 당신의 모든 것을 강제로 빼앗아 갈 때까지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쓸모없는 것들을 긁어 모으며 살 것입니까? 타케시는 깨어있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단 사흘, 4가지의 원칙, 37개의 물건이 그의 삶을 완벽하게 구원했습니다. 내일 당장 집안의 모든 물건을 다 내다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방으로 가서 하나의 물건을 집어들고 스스로에게 이 한 가지 질문만 던져보세요. 이 물건은 도대체 나의 어떤 감정을 외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피하지 말고 온전히 느껴보세요. 감정을 마주했다면 이제 그 물건을 편안히 놓아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이 얼마나 마법처럼 가벼워지는지 지켜보세요. 이 영상이 물건과 단순한 삶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조금이라도 바꿔놓았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당신은 대략 몇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며 그 수많은 물건 뒤에 도대체 어떤 아픈 감정을 숨기고 있습니까? 저는 대략 몇 개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으며 어떤 감정을 피하고 싶어 이 물건들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이 작은 깨달음과 인정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구원할 단순함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타케시 어머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삶이 당신을 단순하게 만들기 전에 먼저 당신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세요. 죽음은 기어이 다가올 것이고 기어코 모든 것을 거두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당신의 소나귀에서 억지로 앗아가기 전에 당신은 스스로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텅 빈 공간에서 세상 그 어떤 것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당신만의 진짜 삶을 비로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